그게 프랑스 축구의 위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프랑스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에 이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준결승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프랑스 멤버 보셨어요? 지리더라. 아니 어떻게 벤제마, 포그바, 캉테 없이도 이렇게 탄탄해? 참고로 프랑스는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프로 선수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프랑스에서 이렇게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라스카라 다문화 그리고 인프라. 자,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중에 무려 55명의 선수들이 프랑스 출신 선수들이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 플러스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그리고 재밌는 게 월드컵 4개 대회 연속으로 프랑스 출신 선수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그래프 봐봐. 프랑스 압도적이네. 특히 이번에 모로코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모로코 선수들 중에 8명이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어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국적의 어린 선수들이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중 국적을 유지하다가 성인이 될 때쯤 프랑스 대표로 갈 건지 자기 엄마 아빠 나라로 갈 건지 선택한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가 이렇게 다문화 국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똘레랑스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관용. 이게 프랑스를 상징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이민자들도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의 인재들을 흡수한 거죠. 자, 그리고 이민자들 대다수가 어디에 정착해요? 대도시나 대도시 근교. 왜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특히 파리를 둘러싸고 있는 방리유라는 곳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바페도 요쪽 출신이에요. 물론 프랑스가 축구 때문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프랑스 축구의 위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 거기가 축구 선수들이 잘하는데 이상적인 인프라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말해서 뭐해? 파리 생제르맹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또 어린 아이들의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축구 인프라 당연히 잘 돼 있죠. 집에서 축구장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게 뭐야? 맨날 축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파리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스트릿 풋볼 혹은 풋살을 많이 합니다. 약간 브라질, 아르헨티나랑 비슷하죠? 자, 풋살하면 어때요? 공간이 좁죠. 경기 속도가 빠르죠. 이러면 기술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식 경기가 아니죠. 비공식이야. 그냥 대충 친구들이랑 팀 나눠서 한다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의 개성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선수들이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호주에서 축구 유학한 친구 말 들어보면 거기는 힐패스만 해도 욕먹었대. 그러니까 호주 선수들이 약간 스타일들이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가 파리뿐만 아니라 리옹, 마르세유 이런 대도시들에도 비슷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클레어 퐁텐. 자, 프랑스가 옛날부터 축구를 엄청 잘했던 건 아닙니다. 월드컵 성적뿐만 아니라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1962년, 1970년, 1974년 이때는 월드컵 나가지도 못했어. 자, 그래서 당시 프랑스 축구 협회장이었던 페르난드 사스트레라는 분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88년 파리 근교에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국가기관 센터 클레어 퐁텐을 설립합니다.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온리 13세에서 15세 선수들만 봤습니다. 왜냐? 그때가 축구 지능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때다. 그렇게 판단을 했대요. 오케이, 13세에서 15세. 우리 아들이 지금 돌이니까 12년 남았네. 자, 바르셀로나의 유스 양성기관 라마시아는 어떻습니까?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축구 철학을 강조해요. 하지만 클레어 퐁텐은 선수들의 기술적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물론 라마시아 선수들도 기술적으로 뛰어나죠. 하지만 그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만 극대화되는 느낌. 근데 클레어 퐁텐은 선수들 개개인의 기술 발전에 더 중점. 예를 들면 약한 발을 더 강하게, 유능해지게. 그리고 클레어 퐁텐의 모든 팀이 4-3-3으로 훈련을 한대요. 왜냐면 그게 전술적으로 가장 유연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공간도 여러 곳에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클레어 퐁텐의 목적이 뭐예요? 기술적으로 능숙하고 전술적으로는 유연하고 여러 시스템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영리한 선수를 배출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클레어 퐁텐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일단 매년 선수를 선발해요. 한 20명 정도.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시험 보고 평가하고 면접까지 해. 근데 20명이면 적게 뽑는다. 소수 정예로 가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 최상위 클래스의 코칭, 제일 좋은 시설 다 무료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선발된 선수들은 거기서 기숙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학교 가고 오후에는 훈련하고. 근데 13살, 15살이면 좀 집이 그립겠다. 자, 그리고 거기 커리큘럼이 재밌는 게 월요일에는 축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한대요. 어떤 날은 춤도 춘대요. 자, 그리고 클레어 퐁텐에서는 주구장창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 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축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대요. 그리고 또 부상당했을 때의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가들이 향수병, 외로움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치들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게끔 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 오락실, 영화관, 도서관까지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물론 도서관은 오지게 인기가 없대요. 자, 그래서 이 클레오 퐁텐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선수들이 누구냐? 티에리 앙리, 아넬카, 갈라스입니다. 다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죠. 그리고 앙리 같은 경우는 98년 월드컵에서 3골을 넣었어요. 사상 최초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또 오래가지가 않았죠. 유로 2008 때는 조별리그 탈락,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는 선수들끼리의 불화, 또 선수랑 감독이랑 불화, 구루키프 선수 왕따설, 아주 개판이었죠. 실력과는 별개로 수많은 논란 속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논란들이 클레오 퐁텐의 교육 기조를 약간 바꿔놔요. 야, 우리가 이제 기술만 강조할 게 아니고 팀에 대한 존중, 제도에 대한 존중, 배움에 대한 열정, 겸손함, 이런 것들까지 가르치자, 벤제마 이 새끼야. 그리고 그러한 교육 기조를 통해서 배출된 선수들이 음바페, 마투이디, 바란, 조루, 이런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2018 월드컵을 우승했죠. 근데 음바페가 이게 싸가지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많던데. 자, 이렇게 프랑스의 클레오 퐁텐에서 좋은 선수들이 배출이 되니까 잉글랜드, 벨기에, 터키 이런 나라들도 비슷한 기관을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클레오 퐁텐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한 자신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친구들이 13세에서 15세 사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이 때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다 다를 때예요. 그래서 체격이나 힘, 스피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세고 빠른 애들이 좀 더 이득을 보는 거죠. 잘해 보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작고 왜소한 선수들은 눈에 안 띄겠죠.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리즈만과 클리시. 그리즈만도 15살 때 퐁텐에 들어갔는데 너무 작다. 그래서 아웃됐대. 그리고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대성공했죠. 클리시도 퐁텐이 놓친 선수예요. 당시에 어떤 클럽도 그 친구를 원하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급격히 성장해서 아스날 갔죠. 확실히 어릴 때는 신체 조건을 조금 덜 봐야 돼. 리그 앙. 자, 프랑스의 스타 선수들이 클레오 퐁텐에서만 배출되는 건 아닙니다. 벤제마, 라비오, 덴벨레, 라카제트 이런 선수들은 프랑스의 클럽 유스 팀에서 키워졌어요. 자, 그러면 리그앙 클럽 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일단 당연히 유소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일부 리그 클럽들이 잉글랜드, 독일에 이어서 유소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3등이래요. 잉글랜드는 약 84억 원, 독일은 약 73억 원, 프랑스는 약 65억 원. 자, 그리고 리그앙은 어린 선수들이 많이 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왜냐면 리그앙 팀들 중에 돈이 많은 팀이 파리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군에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영입하는 게 아니라 밑에 아카데미 선수들부터 찾아보는 거야. 영입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인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 전체 일부 리그의 평균 연령보다 낮은 평균 연령을 가진 5대 리그가 리그앙밖에 없대요. 나머지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은 좀 나이 먹고 경험 차고 실력 좀 는 선수들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유스 팀도 나이대별로 짜잘하게 나뉘잖아요. 근데 리그앙 클럽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실력을 더 봐요. 니스의 아카데미 감독 마누 피레스가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을 유스팀에 넣을 때 그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16살짜리 선수가 19세 팀이나 리저브 팀에서 뛸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저희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빈가 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그 전에 스타드 렌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18세까지 71번의 리그 경기를 소화했어요. 엄청난 경험이죠.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에 많이 뛰면 어때요? 금방 느는 거야.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이런 데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리그한 구단들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유소년 선수들의 비중, 영향력이 더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프랑스 축구 연맹이 매년 각 클럽 유스 아카데미의 순위를 매겨요. 근데 이때 단지 유스 리그의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학업 성취도, 프로 계약을 맺는 선수들의 숫자, 유스 선수들이 1군 경기에 출전하는 횟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뭐 보고 클럽을 선택하겠어? 이 순위를 참고하겠죠. 그러면 클럽 입장에서는 재능 있는 친구들을 자기 클럽에 오게 하려면 이 점수를 높게 받아가지고 순위를 높여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린 선수들 프로로 많이 올리고 경기 많이 뛰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클럽들이 선수 양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당장의 유스리그 성적? 그 뭐 중요해. 다행인 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하고 있어요. 자, 물론 리그왕에 대한 우려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맨날 다른 나라 리그로 가버리면 리그왕의 경쟁력은 어떻게 돼? 이런 얘기 맨날 나와요.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일찍부터 프로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여기서 가능성을 보인 친구들이 일찍부터 B클럽으로 가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프랑스 대표팀의 멤버가 탄탄한 이유 아닐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계속 배출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부럽다. 언젠가는 우리도 월드컵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이 유럽 탑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꽉 채워진 그런 날이 올까요? 그리고 과연 프랑스는 이번에도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 우승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예, 요즘 다 틀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
중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